저는 이제 기계공학과 1학번 김현진, 오늘 인벤터 모델링 홀로서기 주강사를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벤터 말고 혹시 아까도 이제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긴 하셨지만 인벤터 말고 다른 3D 프로그램 사용해 보신 분 있나요? 뭐 퓨전 360이라든지 아니면 솔리드웍스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 혹시 사용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럼 다들 인벤터가 처음이신 건가요? 인벤터도 그러면 한 번도 안 쓰셔보고 인벤터 이제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네, 다행이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시작하는 강의니까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나는 뭐 자격증 준비를 한다, 혹은 이미 경험이 풍부하다, 그래서 막 무슨 뭐 이걸로 뭔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엄청난 고급 기술을 들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맞지 않는 강의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자체도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요즘 3D 프린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아이디어 팩토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3D 프린터가 열몇 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모델링을 하고 이걸 STL 파일로 뽑아서 이제 3D 프린터에 넣어서 뽑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홀로서기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모델링 홀로서기 인벤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에 메이커 동아리인 미스터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아리와 함께 자료 제작을 하고 공유를 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또한 저 말고도 이제 보조강사가 2명 있는데요. 보조강사 이제 1학번 염규성 씨하고요. 염규성 씨 손 들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18학번 기계공학과 이준 씨가 보조강사로 같이 해주실 겁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요. 되게 기본적인 것들이 담겨있는데요. 3D 설계 유의사항들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에 3D 설계 및 모델링 프로그램의 간단한 소개, 인벤터의 화면 구성, 그 다음에 이제 2D 스케치로 넘어갈 거예요. 우선 3D 뭔가를 만들려면 2D에서 그려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2D 스케치에서 자유롭게 그냥 아주 간단한 도형들을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3D 모델링으로 넘어가서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저희가 간단한 것들을 여러 도구를 사용하면서 예제로 익혀볼 거예요. 우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그 다음에 볼베어링, 컵, 의자, 프로펠러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요. 시간이 나오면 이제 헤어드라이어나 혹시 만약에 시간이 더 남는 거 예제 준비해놨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D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파트들을 어셈블리 해가지고 뭔가를 조립하는 것을 간단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우선 3D 설계 유의사항은 되게 당연한 것들을 적어놨는데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설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되게 간단한 도형, 뭐 동전 같은 거,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간단한데 실제로 해보면 일단 컴퓨터 성능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 성능이 엄청 좋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칫솔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실제 프린터를 뽑았을 때, 그 다음 공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차가 어떻게 될지, 3D 프린터에서 만들었을 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이걸 전부 다 생각하셔야 되고, 또 안쪽에 구조를 파괴된다. 그 구조가 어떤 다른 도형을 막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설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걷게 돼서 실제로 30분이면 만들 것을 1시간,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박하게 당장 주가 내일인데 오늘 설계를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로 출력하는데 또 오래 걸려요. 3D 프린터가 일반적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D 프린터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기본적으로 5시간, 6시간 하고 조금만 복잡한 도형, 별로 안 복잡한 것 같은 경우도 10시간 넘어간 경우도 있고요. 20시간이 넘어가는 복잡한 출력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에서 주의하실 점이 이제 예상 출력 시간을 뽑으면 보통 막 5시간, 8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3D 프린터, 비싼 3D 프린터일수록 그게 정확하긴 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의 3D 프린터들은 8시간이 걸린다고 해놓고 10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한번 3D 프린터를 뽑아서 10시간이 걸려서 뽑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치가 안 맞거나 제가 잘못 설계를 했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일어나는데 이걸 수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꽤 많이 듭니다. 그럼 수정하는데 한두 시간이 걸리고 또다시 10시간을 뽑고 또다시 하고 그 다음 가공도 하고 후처리 가공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원래 3시간, 10시간 이렇게 만들 거를 20시간 넘게 걸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간단한 모양으로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 간단한 프로토타입으로 여러 번 반복하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에 완전하게 완성형까지 만들어서
뽑겠다 하시면 의외로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복잡한 구조를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을 파트 나눠서 여러 대에서 뽑든지 아니면 3D 프린터 공간이 여러 개 있으니까 거기에 나눠서 뽑은 다음 그걸 조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3D 설계 및 모델링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인벤터, 오토데스크사의 인벤터를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 인벤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에서도 홀로서기, 모델링 홀로서기 세미나를 보시면 솔리드웍스 수업도 있고 퓨전 360 수업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스템즈라는 평소에서 만든 3D 설계 툴인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티아나 NX 크레오 같은 경우는 산업용으로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같은 경우는 그런 카티아 NX 크레오보다는 조금 더 비교적 가벼운 느낌의 학생 여러분들이나 연구실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가볍고 카티아 NX 크레오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장하기엔 좀 부담이 되고요.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같은 경우는 한 200~300만 원 정도 단위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인벤터도 뭐 1년에 27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걸 개인이 소유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인벤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공지로 아셨겠지만 3년 동안 학생이시면 3년 동안 무료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오토데스크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3D 프린터 붐이 일어나면서 좀 더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설계를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퓨전 360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더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또 모델링 홀로서기 세미나에도 퓨전 360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세미나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퓨전 360에 비해서 솔리드웍스나 인벤터는 좀 더 공학적으로 수치 위주로 접근을 하는데 퓨전 360이나 라이노 같은 경우는 좀 더 디자인적으로 접근을 해요. 특히 라이노 같은 경우는 산업 디자인 학과 분들이 많이 쓰시는데 이제 솔리드웍스나 인벤터에 비해서 렌더링 작업을 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치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 마우스 드래그로 끈다든지 좀 더 직관적인 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디자인 툴들을 쓰실 분들은 라이노나 그런 것들도 추천드리고요. 라이노가 상대적으로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인벤터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인벤터 쓰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다룰 거는 부품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조립품이라든지 보면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요. 부품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모델링, 설계를 하고요. 조립품에서는 이 파트들을, 모델링한 파트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면은 이거를 2D CAD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뭐 정면도 평면도 이런 걸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 프레젠테이션, 각각 파트들을 뭔가 시뮬레이션 하듯이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시켜서 보여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용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품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부품을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맨 위에서부터 폰 메뉴, 그 다음에 출발 메뉴, 왼쪽은 이제 검색기 막대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안 나타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팝업 메뉴에서 이제 검색기 막대 모형 나타나게 할 수 있고요. 이게 있는 게 작업할 때 훨씬 편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가 작업 영역이에요. 그래픽 윈도우라고도 부르고요. 여기는 기본적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상태 표시줄이라고 있어요. 이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어떤 툴을 쓰고 있거나 어떤 상태인지 알게 해주는 곳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를 처음 설치하셨을 때 주의할 점이 이제 파워 메뉴에서 도구를 들어가셔서 문서 설정에 가보시면요. 밀리미터, 이제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단위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단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씩 미터, 센티미터라든지 혹은 인치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숫자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으신가요? 혹시 뭐 인치나 센티미터 단위로 되어 있는 분 없죠?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거는 꼭 확인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응용 프로그램 옵션이라고 해서 2D CAD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스냅이라고 해서 어떤
선분이나 이렇게 꼭지점들이 있을 때 여기에 새로운 선분을 그리면 자동으로 딱 갖다 붙여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렸을 때 딱 붙는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확대해서 보면 안 붙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요. 좀 더 편의성을 위한 거죠. 직각이나 뭐 끝점, 그래서 가까이 가면 점이 떠서 자동으로 거기에 붙일 수 있게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뭐 얼마큼 가까이 가야지 이게 붙냐 이런 것도 전부 다 설정을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보통은 편하지만 이게 너무 자주 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인벤터도 다른 3D 설계 툴과 마찬가지로 단축키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담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자주 쓰는 거 몇 개만 담아봤는데요. 우선 마우스 좌클릭은 선택이고요. 마우스 우클릭이 이제 옵션이에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쓰시다 보면 알겠지만 무슨 팔레트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뭐 취소를 하거나 가시성 체크 해제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편하게. 그다음 마우스 휠 스크롤은 이제 확대 축소, 줌이 나오시고 휠 클릭은 이제 드래그입니다.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물체를 드래그 해보시면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F6 키가 이제 줌 이전 줌으로 자기가 봤던 뷰의 이전 뷰로 넘어가는 키고 F5는 사선 대각선 방향에서 보는 등각 투영 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각도에서 보셔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거 쓸 때 다시 원래 딱 정각 투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이런 키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애가 있어요. 이런 네모가 있는데 이 육각 큐브를 가지고 마우스로 왼쪽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얘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시겠다 하시면 Shift 힐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자유 회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Z는 마찬가지로 이전에 한 작업들을 취소하는 역할을 하고요. 취소한 걸 다시 되돌리고 싶으시면 컨트롤 Y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ESC는 현재 하고 있는 작업, 예를 들어 선분을 그리다 보면 선분이 계속 이어져서 그려져요. 근데 이 작업을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이나 혹은 ESC 버튼을 누르시면 그 작업이 거기서 종료가 됩니다. 딜리트는 일반적으로 삭제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L 같은 이제 스케치, 2D 스케치 모드에서 L키를 누르면 선분이 나와요. 그래서 선분을 그릴 수 있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면 중심적 원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보시고 필요하신 경우는 본인이 필요한 수많은 단축키들 중에 필요한 걸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아까 이제 이런 설정 같은 데 들어가시면 사용자화라는 설정이 있어요. 그 사용자화에서 나는 뭐 ER 무슨 복사로 설정을 하겠다 이러시면 그렇게 사용자화해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D 스케치를 시작을 해볼게요. 전 2D 스케치 아까 여기서 보면 부품에 들어가시고요. 부품에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2D 스케치 시작이 있습니다. 이 시작을 클릭하시면 스케치할 평면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XY, YZ, ZX 플레인. 스케치할 플레인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XY 플레인을 저희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이렇게 메뉴가 떠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뭐 이제 3D 설계에서 뭐 입력 해석 시뮬레이션, 뭐 돌출, 회전, 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2D 스케치 모드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메뉴는 단순히 직선도 있지만 스플라인이라고 해서 곡선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률이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원 같은 경우는 중심점 기준으로 중심점을 먼저 찍고 그 다음 반지름을 정해서 원을 그리는 방식이 있고 점 3개를 해서 원의 조건을 만족해서 원을 그리는 방식이 있고요. 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호 같은 경우는 점 3개를 찍어서 호를 만들거나 중심점과 두 양끝점을 만들어서 호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에는 양끝점 직사각형, 중심점 직사각형 말고도 슬롯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들, 다각형 같은 경우를 그릴 수 있게 돼 있고요.
뭐 나머지 목깎이 텍스트 점 이런 것들은 직접 하면서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선을 이용해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려주세요.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을 하면 선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수직 그대로 올리시면 각도가 90도, 90디그리라고 뜰 거예요. 그 상태에서 5를 이제 치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5mm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딱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속도가 될 때 하고요. 만약에 각도를 조절하고 싶죠. 그러면 5mm로 입력한 다음에 Shift를 누르시면 탭을 누르시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각도를 입력하는 창으로 갑니다. 근데 현재 저희는 그냥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mm, 5mm, 3mm, 6mm, 4mm, 10mm에서 그냥 선 긋는 연습을. 여러분들 선을 그리실 때요, 선이든 뭐 원이든 어떤 도형이든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신 다음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치수가 나와 있어요. 옆에 5. 그 치수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위에 상단에 이렇게 치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클릭을 하시면 치수를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치수가 5mm인데 3mm를 그렸다. 그럼 더블 클릭해서 5mm로 바꿔주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도형을 그릴 때는 이제 치수를 전부 다 3개 이상은 치수를 매번 입력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도형을 그리고 이를 치수를 이용해서 맞춰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됩니다. 그럼 대부분 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는 원과 호를 이용해 볼 건데요. 앞에서 10mm만큼 그린 곳에 중심점에 가까이 하시면 중심점이 초록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점에다가 지름이 5mm인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 그 원 끝에서 4mm만큼 똑같이 이 축에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 같은 경우는 이제 호의 반지름이 5mm가 되도록 양 끝점을 잡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호를 다 그리신 분들은 이제 분할 도구 위에 보시면 상단에 분할 도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르기 연장 분할 도구 중에 분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요 겹쳐지는 부분, 선분이 겹쳐지는 부분에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X자가 뜹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그 점을 기준으로 선분들이 분할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이런 데를 분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흡수를 하겠지만 뒤에 나온 이제 분할 위에 칸에 보면 자르기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자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하면서 잘라버리는 거고 분할 그냥 놔두기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시선 선택하셔서 10번 지우고 놔두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이제 분할을 하시고요. 여기 원 양끝 부분을 그 다음에 자르기로 도형을 잘라주면 됩니다. 아까 쓰셨던 분할 도구 위에 칸에 있어요. 자르기가. 여기서 그냥 자르기를 써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기 도구를 썼지만 이미 분할이 다 되신 분들은 그냥 분할된 객체를 클릭하고 지우실 부분을 딜리트로 지우시면 삭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그렸던 호랑 원이 원래는 그냥 임의로 끝점들이 붙어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먼저 해줬으면 좋긴 한데요. 원과 호를 접선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치수라고 써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구속 조건이 있습니다. 일치 구속 조건, 수직 구속 조건, 동심원 구속 조건, 평행, 직각 이런 여러 가지 구속을 해주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원과 선이 접해 있는 듯한 느낌의 그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면 접선 구속 조건이 뜨게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뭐 그냥 일반 선분과 호, 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접선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과 호를 접선 구속 조건으로 구속을 하게 되시면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되게 희미하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원과 선이 접해 있는 모양의 도형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곡선을 많이 쓰시거나 원 그리고 직선을 많이 쓰는 이제 형체를 디자인하실 경우에는 이런 구속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게 편리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할 때는 이게 뭔가 접선이 된 것 같고 일치가 된 것 같고 평행이 된 것 같지만 실제 프로그램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구속 조건을 써서 확실하게 구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속 조건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속 조건이요? 네, 구속 조건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된 도형에서 상단에 여러 가지 치수 옆에 구속 조건이라고 여러 가지 구속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접선 구속 조건을 쓸 거고요. 이거 말고도 끝점 구속 조건이나 이제 끝점은 말 그대로 끝점을 맞춰주는 조건이죠. 그래서 이 구속 조건이 걸리면 이 끝점끼리 안 떨어져요. 그래서 뭐 변형을 하려고 해도 변형이 안 되거나 구속 조건을 풀지 않는 이상 이게 유지가 되고요. 평행도 마찬가지로 평행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평행 구속 조건을 한 다음에 이 직선을 아무리 틀어보려고 해도 안 틀어집니다. 이 구속 조건이 걸려있는 한은. 그래서 구속 조건을 풀고서 삭제를 하든 변형을 하든 하셔야 되고요. 동심원이나 뭐 수직, 수평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접선 구속 조건이 이제 저희가 쓰는 건데요. 선분끼리 접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얘를 클릭하시고 이제 원, 호 뭐 이런 선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원하시는 접선을 하실 선분들을 클릭을 하시면 얘네끼리 접하게 됩니다. 접한 뒤에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프로그램 상에서는 보이실 수 있게 이 선과 원이 접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건데요. 간격 띄우기라는 게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는 보시다시피 원래 그린 도형, 지금 초록색 말고 파란색으로 그려진 선분이 원래 그린 도형인데요. 그 도형을 일정 간격을 띄워서 똑같이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무늬를 넣거나 아니면 두께를 만들거나 하여튼간 뭔가 복잡한 도형을 그렸는데 이걸 다시 새로 그리려니 막막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미 그린 상태의 이 도형이 선을 마우스를 갖다 대면 흰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마우스 딱 하면 리스트만큼 간격 띄우기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되는데 저희가 그린 도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뾰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가 사실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0.3mm만 띄워주는 걸로 했고요. 도형이 좀 더 뭉툭하거나 모난 곳이 없거나 이렇게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조금 더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간격 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격 띄우기는 정말 편리한 도구지만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필요한 상황에 적재적소에 쓰시면 되고요. 이제 간격 띄우기를 해보신 분들은 컨트롤 Z에서 그냥 다시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걸로 저희가 다음 걸 그리거나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도구가 있고 이런 유용한 도구가 있고 써보는 것을 의의를 둬서 한번 해보시고 0.3mm로 해보시고 컨트롤 Z로 취소하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뭐 회전체 같은 경우를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렇게 2D 스케치로 하나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일정 간격 띄우기를 해서 아래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마찬가지로 회전체가 되고요. 그럴 때도 가끔씩은 쓸 수가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까지 다 하신 분 흔들어주실래요? 아직 나머지 분들은 그거 아직 안 되신 거죠? 구속 조건이요? 네.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구속을 하게 조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원과 이 호는 접해야 된다 라고 구속 조건을 주면 무조건 접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구속 조건을 풀지 않는 이상은 접한 상태가 벗어나지가 않아요. 얘를 이동을 하든 확대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나중에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저희가 확대를 할 건데 이때 구속 조건을 해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확대를 하거나 뭔가 변형을 가할 때는 구속 조건이 방해가 되고 이 구속 조건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경고창이.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림에서는 곡선이랑 직선이랑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여기서 말하는 곡선이 직선도 포함해서 말하는 곡선일 거예요. 그래서 뭐 곡선끼리 해도 되고 원이랑 직선이랑 해도 되고 네,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인벤터를 추후에도 혼자 쓰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F1 키를 누르면 도움말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벤터 사이트에 접속해서 도움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벤터를 켜셨을 때 이제 튜토리얼 같은 게 나오셨을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튜토리얼을 무시하고 넘어가셨을 텐데 그 튜토리얼에 해당하는 내용과 추가적으로 궁금한 뭐 도구라든지 이런 구속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라든지 쓰고 싶은 기능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F1을 누르시고 거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게 간격 띄우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릴 때 원이랑 호랑 조건을 잘못 주거나 아니면 구속 조건을 하면서 미리수가 변경이 되면 0.3mm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 0.1mm로 줄여서 해보신다든지 그냥 이거는 진짜 도구가 이런 유용한 도구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넣은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경험을 하시고 그냥 컨트롤 Z로 다시 뒤로 가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컨트롤,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까먹고 있었는데요. 네. 그 선택을 할 때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빨간색이 뜨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선택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는 거는 전체, 객체가 이 드래그 범위 안에 전체가 들어갔을 때만 선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수평선은 분명히 드래그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어와서 선택이 되지만 원 같은 경우는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드래그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일부라도 걸쳐 있으면 전부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지금 색깔이 뭐 파란색, 형광, 초록색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드래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순간 놓는 순간 파란색으로 선택됐다고 시각적으로 알림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전체 범위가 포함된 것만 선택이 되고요, 객체가. 물론 좌클릭으로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요. 이제 넓은 범위의 여러 가지 객체들을 선택할 때는 이제 우클릭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할 때 걸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형을 한꺼번에 드래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세밀하게 나는 일부 부분만 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단축키에도 나왔듯이 드래그를 하고 뭔가를 선택했을 때 선택한 물체를 취소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ESC 버튼이나 뭐 오른쪽 클릭해서 취소를 하시면 되고요. 간격 띄우기가 되신 분들은 이제 확대를 할 거예요. 축적이라는 툴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간격 띄우기 위에서 두 칸 위에 있습니다. 이 축적을 사용하면 어떤 특정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적을 하시고 앞서 그린 도형을 클릭하시면 선택하시고 기준점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이 마우스 포인터로 기준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기준점을 이제 처음에 그렸던 원점을 기준으로 하면 원점을 기준으로 이제 몇 배 확대 혹은 축소가 될지 정해지겠죠? 그래서 축 비율은 저희가 2배를 해보기 위해서 2로 적습니다. 2로 적어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축적을 하는 도중에는 이런 식으로 원래 도형과 미리 보기 도형이 뜨게 됩니다. 원래는 이 길이가 1mm였지만 2배로 축적을 하게 되면 10mm가 됩니다. 이미 기존에 그린 도형을 복사해서 뭐 크기를 변경한다든지 혹은 잘못 봤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축적을 통해서 배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네, 축적 개수에서 2를 하면 2배가 되고 0.5를 하면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뼈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필렛, 못깎기를 할 건데요. 못깎기는 이제 좀 딱딱한 직선들을 이제 선분이 직각으로 만나져 있는 데들 혹은 각이 져서 만나져 있는 데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필렛은 나중에 이제 3D 툴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그때 좀 더 유용한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사각형, 원호 이런 거 옆에 못깎기라고 작은 도구가 있어요. 이 중에서 못깎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혹은 뭐 영어로 돼 있으신 분들은 필렛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렛을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하시는데 두 모서리, 필렛을 할 꼭지점이 있는 두 선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모서리 점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리수는 여기서는 3mm만큼 못깎기를 합니다. 그래서 못깎기가 나왔을 때 3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적용을 하시면 연속으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군데를 누르시면서 그 다음에 뭐 못깎기를 기본이 막 2mm로 돼 있어서 잘못하셨다 하시면 2mm로 하신 상태에서 치수를 더블 클릭해서 3mm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접선 구속 조건처럼 조그맣게 여러 가지 뭔가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필렛이 동일한 사이즈로 양쪽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동일 구속 조건이랑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필렛을 하면서 원이 됐기 때문에 이 선분과 모서리가 접선 구속 조건으로 자동으로 구속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못깎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해 주는 거고요. 못깎기, 똑같은 못깎기 탭에서 화살표 못따기가 있어요. 못따기를 이제 나머지 두 변에 대해서 해주시는데, 못따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딱 직선으로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못따기 같은 경우는 옵션을 보시면, 이제 뭐, 각도로 조절할 수도 있고, 길이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이 똑같은 사이즈로 이제 못따기가 되냐, 즉, 어떻게 보면 경사가 45도냐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양쪽을 다르게 길이를 해서 못따기를 할 거냐 등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간단하게 동일한 상태에서 그냥 기본 세팅 상태에서 2mm만큼 못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깎기랑 못따기까지 되신 분들, 혹시 안 되신 분들 손 들어주실래요? 다 되셨나요? 네. 그리고 보니까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저 조금 임의로 그리긴 했지만 제가 미적 감각이 부족해서 잘 못 그렸긴 하지만 카이스트 거위를 보고, 뭐 날개는 좀 이상하긴 한데 거위를 보고서 대충 그려본 거거든요. 네, 좀 닮았나요? 네, 이걸로 해서 뭐 이걸로 두께를 네, 거위 모양 컵받침이나 아니면 레이저 커터에 새기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훌륭한 미적 감각으로 발전시켜서 더 좋은 스케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이제 매개 변수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깊게 다루진 않고 간단하게만 다룰 겁니다. 이제 원래 창에서 맨 가장 밑줄, 팝업 메뉴 위쪽에 이제 저장 버튼, 새로 불러오기 버튼, 막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끝에 함수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fx 갑자기 웬 함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저희 치수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 관계로 입력을 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직사각형을 그렸는데요. 10mm, D0 길이가 10mm라고 했을 때 D1 길이는 그러면 5mm라고 적는 게 아니라 D0의 절반, 2분의 1 D0로 여기서 설정을 해놓으면 D0를 저희가 뭐 10mm를 적으면 자동으로 5mm가 들어가고 50mm를 적으면 자동으로 25mm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추후에 설계를 할 때 용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책들을 보시면 좀 더 이런 매개 변수를 많이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하실 수 있죠. 그럼 매개 변수까지 나왔으니까 2D 스케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다음은 이제 3D 모델링입니다. 이제 처음에 가장 간단한 예제로 스마트폰을 그려볼 건데요. 원래는 다 할 생각도 있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많이 해서 앞부분하고 간단하게 글자 각인 새기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주로 돌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만드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은 아까 2D 스케치 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케치 평면을 잡아서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가로가 70mm, 세로가 160mm인 직사각형을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아까 2D 스케치에서 그리신 것들은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그 스케치를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스케치를 여셔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은 어떤 직사각형을 쓰시든 상관없는데 양끝점 두 점을 이용해서 기존의 원점에 하나 점을 잡고 그 다음에 70, 160 얘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입력할 때 처음 입력하는 수치 70을 입력하고 탭을 누르면 이제 가로 수치를 입력했다면 세로 수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혹은 이제 적당히 한 점 찍고 한 점을 찍은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70, 160을 맞춰주셔도 됩니다. 아마 직사각형은 금방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D에서 벗어나서 3D로 나가는 단계인데요. 네, 왼쪽 상단에 이제 2D 스케치에서 스케치를 마무리 하신 다음에 스케치 종료를 누르시고 나오시면
돌출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2D 스케치 시작 옆에 돌출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돌출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7mm만큼 돌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돌출도 그냥 미리수, 거리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도형이 그려져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음 면까지 뭐 이런 식으로 굳이 길이가 아니라 좀 더 직관적인 돌출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돌출 방향도 이쪽 방향으로 할 것이냐, 반대 방향으로 할 것이냐, 양쪽 방향으로 할 것이냐, 양쪽 방향으로 하는 다르게 할 것이냐 등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간단하게 한쪽 방향으로 7mm만큼만 돌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돌출하는 평면 위에 새로운 스케치를 그릴 건데요. 우선 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네. 그럼 되신 분들은 이제 그 위에 새로운 스케치를 그릴 겁니다. 윗면을 클릭하고 좌측 상단에서 2D 스케치 시작을 누르셔도 되고요. 해당 평면을 클릭하면 조그맣게 저 2D 스케치 시작이라는 모양의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그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고 이런 도형을 그려주세요. 60mm 곱하기 140mm의 직사각형이고 각 모서리가 목각기가 3mm만큼 되어 있는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다음 이 직사각형은 이 평면의 아래쪽 원점으로부터 우측으로 5mm, 그 다음 위로 10mm만큼 떨어져서 그리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좌표를 설정해서 5,10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적당한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새로 그린 직사각형의 끝점과 원점의 길이를 이어주시면 치수가 나오는데 그 치수를 조정해서 그리셔도 됩니다. 이제 해당 화면에서는 그렇게 치수를 이용해서 5mm, 10mm를 조절했기 때문에 여기에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어떤 방식으로 그리시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본인이 쓰고 싶은 툴을 이용해서 쓰셔도 됩니다. 직사각형이 마음에 안 들다, 선분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선분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직사각형이 더 편하니까 직사각형으로 그리셔도 되고, 치수를 이용해서 간격을 띄우셔도 되고, 혹은 좌표를 입력해서 그 좌표에서 정확히 좌표까지 가겠다 해서 미리수를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듯 3D 설계 툴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신 분들은 다음 도형을 그리시면 되는데, 다음 도형이 이제 살짝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한 도형들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왼쪽에는 이제 원래는 이게 카메라 구멍이나 뭐 센서, 전면 스피커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림이었는데요. 왼쪽에 이제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방금 그린 직사각형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지름 5mm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면 되고요. 이제 센서 수신부 같은 경우는 그리면 좋지만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각형 메뉴 중에서 슬롯이라는 애가 있어요. 마치 형상을 보면 선분이랑 홀을 이용해서 그린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 슬롯을 이용하셔서 슬롯의 한쪽 길이가 6mm가 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위에 스피커랑 이제 카메라 부분은 너무 치수에 그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너무 오버하거나 막 이상하지만 않게 적당하게 그려주세요. 치수를 맞춰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오히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원하시는 도형으로, 난 카메라가 동그라미가 마음에 안 든다, 네모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직사각형이든 뭐 타원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스피커 부분도 슬롯을 사용하는 건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만 슬롯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원이 좋다, 타원이 좋다, 직사각형이 좋다 그런 도구들을 쓰시면 됩니다. 다만 이 돌출된 도형 밖으로는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게 돌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힘드시면 그냥 이 스피커 구멍 부분만 만들어주세요. 전면부에. 이 슬롯으로 만드는 이 스피커 구멍만 만드시면 됩니다. 네. 센서 같은 경우는, 센서 부분은
어차피 그냥 모형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리실 필요 없고요. 뭐 여유가 되시면 카메라 구멍 간단하니까 그냥 만드셔도 되고, 슬롯 혹은 뭐 호, 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피커 구멍만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스피커 구멍까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 하셨다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돌출을 하는데, 이번에는 부피감 있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돌출이에요. 이제 솔리덕스나 다른 3D 설계 툴에서는 뭐 돌출 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자르는 건데요. 원래는 돌출을 할 때 맨 위쪽에 있는 걸 선택해서 뭐 7mm만큼 아까 돌출을 했었죠. 이번에는 안쪽으로 파이는 모양 있죠. 그 파이는 모양으로 1mm만큼 해당 도형들을 선택해서 깎아주시면 됩니다. 메뉴는 똑같이 돌출에 있어요. 혹시 헷갈리면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가져다 대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차지팝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해 같은 경우는 이제 차지팝에서 돌출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차지팝이라서 빼는 가 되고요. 해당 도형을.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교집합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거에서 빼는 거 선택을 하시면 그림 자체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나오게 돼요. 미리 보기에서. 이제 돌출을 하신 분들은 새로 그림을 그리실 건데요. 돌출이 된 상태에 아까 스피커 구멍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진짜 스피커처럼 일정한 패턴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 부분, 여기서 이 겉면 말고, 겉에 말고, 이런 겉에 말고 안쪽의 평면을 선택하셔서 다시 스케치를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를 시작을 하셔서 여기다 원을 그려요. 가운데 원을 그리는데 지름이 1mm짜리 원을 하나를 그려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패턴을 이용해서 직사각형 패턴이란 툴이 위에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 패턴을 이용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패턴을 그리셔도 되고 간격은 2mm로 띄우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이용하면 여러 개 도구를 그릴 때 좀 더 편리하게 그릴 수 있고요. 뭐 직접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원을 그리셔도 돼요. 하지만 패턴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전 슬라이드로 돌아갈 거고요. 이거 하실 분들은 그냥 스피커 구멍에 본인이 그린 슬롯 혹은 도형에 맞춰서 그냥 패턴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원은 구멍, 스피커 구멍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꼭 이 치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혹시 스피커 구멍 그리려고 직사각형 패턴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패턴을 선택을 했는데 혹시 막 이렇게 뭐가 안 나타나거나 비활성화됐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축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패턴을 그리려면 대체 이 패턴을 어디를 기준으로 패턴을 그릴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그러니까 그 패턴의 보조 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리신 뭐 슬롯의 밑변을 해도 되고요. 중심에 선을 하나 그으셔도 돼요. 그 선을 그으신 다음에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이 도형에서 직사각형 패턴을 쓰려고 하면 축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방향을 어떤 선분, 특정한 선분, 축 혹은 면을 설정을 해주시면 그 방향대로 여기 보시면 활성화가 돼서 5개, 그 다음 간격은 10mm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사각형 패턴을 선택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게 비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축을 하나를 그리세요. 근데 축을 그리시는데 이 축은 사실 저희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린 축이지 이게 저희가 그릴 객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축을 그리신 다음에 중심선 혹은 구성선으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구성선으로 바꾸시면 점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점선으로 바뀌면 얘는 보조선 역할을 해서 뭐 중심 축을 회전축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대칭축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패턴의 축을 사용을 한다든지 등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심선으로 바꾸시면 중심선을 나타내는 축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직사각형 패턴을 다시 하면 되겠죠? 이 상태로 뭐 5개를 하는데 간격을 30mm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5개, 추가로 4개의 도형이 그려지는 것, 총 5개의 도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축을 형성하는 방법도 새로 그리실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울 형상투영이라는 것에서 어떤 선본을 끌어다가 쓰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스피커 구멍까지 하신 분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1mm만큼 안쪽으로 차집합 돌출을 시켜주세요. 네, 안쪽으로 돌출하시면 이렇게 스피커 구멍이 형성이 됩니다. 원래는 이 뒤에도 이제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어차피 기본적인 돌출에 대한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구형 4년 된 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홈버튼도 넣었었는데 요즘 폰들은 홈버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조금 더 이제 핸드폰을 예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목깎이 필렛을 아까 2D에도 있었던 필렛을 3D에도 있기 때문에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모서리가 확실히 직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그다음 쭉 넘어가서 필렛은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쓰다 보면 자기 각인을 새기고 싶을 때도 있고 혹은 도형, 별 모양, 하트 모양 이런 것들을 넣을 때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스케치에서 텍스트라는 걸 쓰시면 됩니다. 목깎이 밑에 텍스트 툴이 있고요.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 서식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 간단하게 가운데 정렬 선택하시고 글자 크기 선택하시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폰이라고 써놨는데 뭐 본인의 이름 이니셜을 쓰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 텍스트 박스를 형성할 때는 형성할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미리 설정을 하신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여기는 3mm로 글씨를 쓰라고 적혀 있지만 꼭 3mm일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3.53mm나 아니면 다른 글씨 크기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글씨를 여기서는 새길 위치가 후면 하단이지만 이 또한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본인은 화면 정중앙에다 새기고 싶다 하시면 화면 정중앙을 클릭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스케치를 하셨는데 잘못하셨다 그러면 왼쪽에 이제 검색기에서 해당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시면 미리수나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정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스케치 혹은 돌출이라고 이름이 돌출 1, 2, 3, 스케치 1, 2, 3 이렇게 돼 있고 못따기 1, 2, 3, 못깎기 1, 2, 3 돼 있는데 이것도 본인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화면 전면부 돌출,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뭐 이름, 각인 이런 식으로 뭐 선택을 하셔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작업할 때 효율이 좋겠죠? 특히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작업할 때는 단순히 이런 돌출 스케치로만 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기가 힘들고 매번 그걸 다 클릭해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으로 작성하시거나 뭐 넘버링 같은 게 있으면 넘버링으로 작성하시는 게 공동 작업에서 효율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다 적으신 분들은 이제 돌출 옆에 회전 옆에 스윕 이렇게 있는데 스윕 옆에 보시면 엠보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엠보싱이라는 게 돌출과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이런 텍스트나 도형, 뭐 별, 하트 이런 것들을 텍스트들을 면에 새기거나 돌출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엠보싱을 선택을 해서 엠보싱 도구로 프로파일은 이 글자를 선택을 하시고 저희는 안쪽으로 각인을 할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새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본인이 이제 파는 방향 맞게 선택을 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파는 두께는 한 1mm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평면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냥 돌출로 해도 되지 않나 싶으신데 그것도 맞아요. 돌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걸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이 위로 돌출시킬 수도 있고 똑같이 각인을 넣을 수도 있는데 엠보싱을 활용하면 이제 나중에 컵이나 이런 곡면이 있을 때 곡면을 따라서 글자가 돌출이 되거나 혹은 똑같은 간격으로 곡면을 따라서 파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엠보싱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돌출 혹은 여기 엠보싱에서도 면에 감싸기 하면 면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안 하고 하면 그냥
일정 뭐 10mm면 10mm 간격으로 곡면을 무시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곡면에 맞춰서 곡면마다 전부 다 10mm로 하고 싶다 그러면 면의 감싸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좀 더 뭔가 기계공학스러운 느낌의 도형인데요. 볼 베어링입니다. 볼 베어링도 이제 설계에서 예제 많이 쓰이는 도형이고요. 볼 베어링은 우선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는데 우선은 여기 나온 대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 그렸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을 하시고 끝내신 다음에 추후에 더 그리실 분들은 그리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10mm, 7mm 뭐 이런 식으로 4mm 해서 한 다음에 여기 호의 각도가 60도 그 다음에 반지름이 6mm가 되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6mm이기 때문에 그래서 3mm, 6mm 즉 10mm 위치에다가 이 도형과 평행하게 혹은 이 축과 수직하게 대칭축이 될 구성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구성선의 길이는 크게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건 이 도형과 그 다음에 대칭축입니다. 앞서서 했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돌출이랑 필렛, 그러니까 못깎기, 못따기 그리고 엠보싱에 대해 다뤘고요. 이번에 다룰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쓰입니다. 우선 대칭 툴 같은 경우도 쓰이고요. 대칭뿐만 아니라 형상 투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원형 대칭 그 다음 재질 바꾸는 거 등등 생각보다 볼 베어링이 그래서 기초교육 때 많이 쓰이는 예제입니다. 뭐 호 같은 게 그리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지만 뭐 예를 들면 여기서 4mm 선분을 그린 다음에 다시 여기서 6mm 선분을 그리시고 여기서 다시 이제 선분을 하나 그리시면 얘는 이제 대칭축으로 쓸 거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제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지우고 요 끝점에서 중심점 호를 그리시면 여기서 이제 60도를 선택해서 그리실 수가 있겠죠. 호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름과 더불어 반지름이 고정되면 그 이후에는 각도를 탭을 통해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mm, 6mm 그리시고 이 점에서 다시 중심점 호를 그리셔서 이 점에서부터 반지름 6mm로 60도를 그리시면 여기 딱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선분 두 개를 그냥 이 점, 꼭지점 두 개를 선분으로 이어주면 이 도형이 완성되고 마지막에 여기 못깎기 1mm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도형은 좌우로 우측으로도 이 그림상에서 우측으로도 대칭을 하고 그 다음 위쪽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또 한 번 총 대칭을 2번 할 거기 때문에 대칭축들을 각각 하나씩 남겨주는 게 좋습니다. 대칭축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mm, 그 다음 다시 이 호의 반지름이 6mm이기 때문에 6mm만큼 즉 원점에서부터 10mm 떨어진 구간에 수직으로 축과 수평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 그림에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대칭축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에 있는 얘를 축으로 써도 되긴 합니다. 얘를 축으로 해서 대칭을 한 다음에 얘를 지워주면 돼요. 혹시 만약에 이걸 대칭축을 따로 그리셨다 하면 얘를 아예 안 그리셔도 되고 그냥 아예 대칭을 하셔도 돼요. 이미 그리신 분들은 이제 각자 만들어주신 대칭축을 기준으로 한 번, 그 다음에 2번 대칭을 하시면 돼요. 대칭을 하면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되거든요, 밑에. 우선 첫 번째 축은 여기 수직축을 이용해서 대칭을 하시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가 생기겠죠? 왼쪽과 좌측과 동일한 모양의 우측의 도형이 생길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 가운데선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두 도형을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하면 위에도 생길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도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방금 대칭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도구의 명칭은 미러입니다. 미러. 물론 직접 이렇게 내 구간을 전부 다 그리셔도 되지만 미러를 사용하면 확실히 편리하게 금방 복잡한 도형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4개 다 그러니까 대칭을 다 하셔서 저 모양이 나오신 분들은 저 맨 윗부분에서
대칭한 도형의 맨 윗부분에서 15mm만큼 간격을 띄워서 중심 회전을 할 축을 만들 거예요. 15mm만큼 띄워서 임의로 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우클릭을 하면 구성선 혹은 중심선으로 바꿀 수 있죠. 얘를 이제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또한 선분을 하나 이용해서 15mm만큼 띄운 다음 하셔도 되고요. 적당하게 수평인 선분 하나 그리신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15mm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혹시 그리신 분들 중에 이 가운데 선분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선분을 지워주세요. 이제 이렇게 생긴 닫힌 도형 하나와 이렇게 생긴 닫힌 도형 하나를 통째로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볼 베어링에서 볼을 제외한 이제 베어링의 겉부분이 완성이 되게 되겠죠. 이 선분, 중심축 선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클릭이나 혹은 위에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구성선. 여기 메뉴를 보시면 구성선 혹은 중심선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걸 편하게 하실 거면 객체를 선택하시고 우클릭을 하셔서 그 팔레트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성선이나 중심선으로 바꾸지 않으면 얘 또한 이제 객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바꿔주시고 스케치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스케치를 마무리하시면 이제 아까 했던 돌출 옆에 회전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 회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제 프로파일은 저희가 그린 뭔가 베어링이 될 것 같은 물체를 뽑아주시고요. 축을 아까 그린 중심축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재 회전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도 회전을 해서 미리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거를 각도로 바꾸시면 90도만 회전을 하게 할 수도 있고 180도 회전한 상태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형들을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각도나 여러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이제 볼 베어링을 그렸으면 안에 제일 중요한 볼들을 그려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쓸 건데 일단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다가 뭔가 그리기엔 굉장히 부적합한 상태예요. 안에를 보려고 해도 분명 저 안쪽에다가 그 공을 넣어야 될 텐데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리려니까 뭔가 되게 힘들죠. 힘들고 그 안에서 스케치를 했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도 않고 스케치를 선택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네. 위쪽에 팝업 메뉴에서 뷰를 선택하시면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것을 찾으세요. 이 비주얼 스타일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면 말 그대로 와이어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다 투명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스케치 하실 때 이 와이어 프레임을 쓰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 이제 검색기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검색기 왼쪽에 있는 검색기 있잖아요. 여기서 원점에서 XY 평면, 즉 이 볼 베어링과 수직이 되는 평면을 잡아서 거기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이 비주얼 스타일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안 하셨다면 새 스케치를 열어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비주얼 스타일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하신 상태는 이렇게 내부 모형까지 잘 보이게 됩니다. 이제 XY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시작하신 분들은 여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원을 그릴 거면 세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세로 그리지 말고 메뉴 중에 형상 투영이라는 게 있어요. 즉 원래 있는 형상을 다른 스케치면에 있었던 형상이에요. 다른 면에 있었지만 그 평면에 있는 형상을 투영해서 쓴다는 기능인데 이 형상 투영을 통해서 위에 있는 호 두 개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 호 두 개가 선택이 돼서 현재 그리고 있는 평면의 스케치에서도 이 호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주얼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적, 음영 처리, 모서리로 음영 처리, 와이어 프레임, 단색, 수채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더 이제 객체, 모델링 물체의 특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서 또는 설계할 때 이렇게 중간에
와이어프레임 필요하다고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상 투영까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네. 형상 투영을 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베어링의 구슬이 될 애를 만들 건데요. 형상 투영을 한 홀을 이용해서 홀을 그려줍니다. 여기다 이제 새로운 홀을 그릴 건데요. 이 꼭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원을 홀을 이용해서 그려줍니다. 스케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 홀을 회전시킬 축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거 선분으로 직선으로 그려서 구성선으로 바꿔주면 대칭 축이 될 수 있겠죠. 점 3개로 그리셔도 되고 사실 편하신 대로 그리는데 점 3개가 제일 편하긴 하죠. 점 3개를 하셔서 아까 형상투영으로 호 2개를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한 점, 그 다음에 여기 끝에 꼭지점에 한 점, 그 다음에 한 점을 선택하시면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대칭축 같은 경우는 이 호의 끝점과 끝점을 그냥 선으로 이어버리시고 그 다음 이 대칭축이 될 선분만 클릭하셔서 우클릭으로 구성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스케치를 마무리하시고 대칭을 하시면 안에 구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전 슬라이드로 넘어가 있을 테지만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내신 분들은 스케치를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 메뉴에서 이 홀을 대칭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혹시 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신 구체를 만드는데 축에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구성선으로 하지 말고 이 선 자체를 실선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도형을 닫은 다음에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패턴, 즉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얘를 늘리시면 되는데요. 물론 8개를 직접 다 그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당연히 패턴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 패턴 위에 메뉴에서 평면이라고 써져 있는 큰 작업 피처 메뉴 오른쪽에 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원형 패턴을 클릭하셔서 이 구체를 클릭하시고 축을 선택하셔서 8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축이 따로 회전을 할 기준 축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작업 피처에서 축 메뉴를 선택하시고 이 볼 베어링의 옆면, 곡면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가운데 축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축을 기준으로 패턴을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 피처에서 축, 점, 평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익혀두시고 굳이 필요 없더라도 이걸 자주 쓰시는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원형 패턴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사실 이건 부가적인 건데요. 맨 위쪽에 가보시면 재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롬으로 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 뭔가 세라믹 뭔가 3D 프린터로 그냥 가루 3D 프린터 같은 경우로 CJP 방식이나 이런 걸로 뽑은 것 같이 약간 밋밋한 느낌인데 크롬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재질로 바꿔보면 그냥 시각적으로 좀 더 예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다양한 재질을 적용해 보시면서 원하시는 걸로 하면 조금 더 사실적이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다음 이 재질까지 다 하신 분들은 얘를 3D 프린터에서 뽑으려면 STL 파일 같은 다른 파일의 형식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인벤터 같은 경우는 기본 형식이 IPT고요. 솔리드웍스는 또 다르고 다 다른데 3D 프린터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파일이 STL 파일입니다. 그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파일에서 이제 왼쪽에 메뉴에서 파워 메뉴에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 내보내기에서 CAD 형식이라고 스텝 파일이나 STL 파일 등으로 내보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식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저장하실 위치를 정한 다음에
그 저장 위치에다가 이름을 당연히 파일명을 정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 중에 가장 아래 STL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STL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STL 파일을 저장을 하시고 나중에 그 폴더에 들어가서 STL 파일을 켜보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깔려있는 3D 빌더 같은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STL 파일이 3D 저희가 만든 모델이 STL 파일 형식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이제 3D 프린터에 넘기면 거기서 슬라이싱과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G코드로 변환을 하고 그 G코드를 통해 3D 프린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과정들은 아이디어 팩토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3D 프린터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수강하셔서 라이센스를 획득하시고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면 되고 거기서도 이 내용이 간단하게 다뤄집니다. 거기서는 이제 주로 STL 파일을 만든 상태에서 가져와서 그걸로 어떻게 하냐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인덴터나 솔리드웍스 등으로 어떻게 그런 STL 파일을 내보냈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 베어링이었는데 볼 베어링 다 되셨나요? 혹시 볼 베어링 아직 안 끝나신 분? 안 계시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컵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볼 베어링 하시면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셨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해주시고 새로운 파일을 여셔서 새 부품을 선택해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XZ 플레인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즉 여러분이 보셨을 때 뭔가 수평면 같은 바닥면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XZ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에서 지름이 100mm인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그리셨으면 그 다음엔 돌출을 하시면 됩니다. 200mm 길이도 돌출을 하시면 되고 네, 돌출 같은 경우는 금방 하실 테니 다음으로 넘어가면 원점 폴더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검색기가 있죠? 검색기 메뉴에서 YZ 평면을 선택을 합니다. 꼭 YZ일 필요는 없지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원기둥과 수직이 되도록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괄성을 위해서 이제 YZ 평면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2D 스케치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다음 2D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형상 투영을 통해서 옆면 모서리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옆면 모서리만 클릭해서 형상 투영으로 클릭해서 이 모서리 선분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만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뜰 거예요. 네, 다음은 형상 투영한 선에서 시작해서 컵의 손잡이를 만들겠습니다. 손잡이를 만들 때 선분 직선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요. 아까 형상 투영한 선 위에다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50mm 떨어져서 가로가 80mm, 그 다음에 세로가 100mm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꼭 이 수치를 지킬 필요는 없으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손잡이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손잡이를 너무 끝에다가 완전 저 위에 혹은 아래에 끝에다가 붙여서 그리지는 말아주세요. 적당히 선 3개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만약에 굳이 이 치수를 맞추시고 싶다 하시면 치수를 선택을 하셔서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몇 mm인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다시 50mm를 입력을 하시면 이 그려진 선분들이 50mm만큼 밀려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각 선의 양쪽 모서리에다가 목깎이를 할 겁니다. 목깎이는 25mm만큼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손잡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목깎이 같은 경우 하실 분들은 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돌출을 한 상태에서 YZ 플레인을 왼쪽에 검색기 막대에서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2D 스케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YZ 평면에 이제 스케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YZ 평면이 있고 이 위에 스케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모서리를 따오기 위해서 형상투영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형상투영을 통해서 한 변이 선택이 될 것이고요. 이 선택된 변을 가지고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형상투영 이후에는 선을 이용해서 여기 형상투영된 노란색 선이 있을 텐데요. 이 노란색 선 위에다가 그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직으로 80, 100, 80으로 길이로 그림을 스케치하게 되고요. 여기는 위에서부터 50mm인데 이거는 굳이 안 지키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원하시는 치수로 설정을 하시겠다 하시면 치수를 선택하고 이 끝점과 끝점을 컨색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면 치수가 나와요. 뭐 43.25mm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 그 치수를 더블 클릭하고 50mm로 바꾸면 여기가 50mm가 되게 아래에 있는 스케치들이 전부 다 내려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목깎기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깎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손잡이를 그릴 건데요. 손잡이를 그리기 전에 팝업 메뉴에서 뷰, 아까 그 비주얼 스타일에 쓰신 뷰에 들어가셔서 이번엔 비주얼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픽 슬라이스를 들어갑니다. 그래픽 슬라이스는 말 그대로 이 그래픽을 슬라이스해서 안에 내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픽 슬라이스를 하면 내부에 그려진 스케치나 혹은 3D 모델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뷰 그래픽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원래는 여기까지만 선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딱 여기 이렇게만 그려져 있는데 이 선에서 직선으로 연장을 합니다. 이 연장 길이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한 10mm, 15mm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이 직선들에서 평행하게 연장을 쭉 해주시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스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그리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딱 여기에만 붙어 있으면 스윕을 했을 때 손잡이 부분과 컵이 곡면이기 때문에 곡면 부분이 떠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딱 선분으로만 만나는 상태가 돼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안쪽까지 선분을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컵의 손잡이의 경로를 저희가 그렸으니 손잡이 자체를 그려야 되는데요. 여기서 작업 평면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는 방금 YZ 플레인을 이용해서 선을 그렸는데요. 이것과 수직한 면인 XY 플레인을 선택을 하고요. 이 XY 평면에서 마찬가지로 검색기에서 선택을 하고 50mm만큼 즉 그려진 스케치 방향으로 50mm만큼 떨어져서 작업 평면을 하나를 더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 평면에서 스케치를 할 건데요. 이 작업은 평면 위에 보시면 작업 피처에서 평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도구에서 아래 화살표를 선택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옵션이 있는데요. 이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XY 플레인을 기준으로 50m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혹시 만약에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XY 평면을 누르고서 클릭하시고 평면이라는 그 도구를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평면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 XY 플레인을 마우스로 선택하고 쭉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미리수만큼 이렇게 직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50mm만큼 떨어뜨리면 됩니다. 즉 컵의 반지름만큼이죠. 예를 들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YZ 플레인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다른 거고요. 컵은 아니지만 평면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끌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50mm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 50 하고 클릭하시면 여기 작업 평면이 새로 생성이 되고요. 이거 말고 아까 XY 플레인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를 선택을 하시면 정해진 치수만큼 또 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만드셨으면 이제 새로운 스케치를 해야겠죠.
새로운 스케치에서 형상투영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형상투영인데요. 저희가 아까 손잡이 부분을 그렸잖아요. 그 손잡이 부분의 끝점을 그냥 형상투영을 통해 만듭니다. 즉 형상투영을 누르고서 이 작업평면에서 형상투영을 누르고 이 끝점 점을 선택하면 그 점이 형상투영이 돼서 선택이 됩니다. 이 점 하나만 위든 아래든 상관없이 일단 위로 통일을 하죠. 위 하나 점을 선택하셔서 형상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과정을 반복하면 XY 플레인에서 50mm만큼 간격을 띄워서 평면을 새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 그 작업 평면에 다시 스케치를 합니다. 그 스케치가 무엇이냐 하면 형상투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기존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스케치 3인데 스케치 2에서 그렸던 도형 중에서 일부 이 점을 클릭해서 이 점을 가져오는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평면을 만들면 한 평면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작업 평면을 잘 활용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처럼 평행뿐만이 아니라 90도, 45도, 30도 뭐 원하시는 대로 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방향도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 그 형상투영을 한 점을 기준으로 중심점 원을 반지름이 20mm가 되게 그려줍니다. 방금 형상투영으로 잡아준 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다가 클릭해서 20mm짜리 원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오타가 났는데 반지름이 20mm가 아니라 지름이 20mm인 원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저희가 그린 게 손잡이가 될 선하고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 모양에 맞춰서 선을 따라서 무언가가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기능이 일멘터에서는 수입인데요. 원을 그리신 분들은 스케치를 마무리하시고 나오셔서 왼쪽 상단에 회전 옆에 수입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입에서 프로파일은 방금 그린 원을 선택을 하시고요. 경로에서 아까 스케치 2에서 그렸던 선을 선택을 하시면 그 경로에 맞춰서 원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사실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유형도 경로 말고 다른 게 있고요. 경로 내에서도 첫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일정한 선을 따라서 곡선이어도 두께가 일정하게 가게 되고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그 경로에 수직 혹은 평행하게 돼서 두께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아마 시간이 없어서 실습을 못할 것 같은데 뒤에 나오는 예제 같은 경우에도 수입을 활용하는데 그때의 수입은 단순하게 경로가 아니라 경로에 따라서 수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 경로 말고 또 다른 경로를 하나 저희가 더 그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로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일단 혹시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평면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방금 그린 작업평면이. 근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설계하다 보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 설계한 다음에는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가시성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검색기에서 혹은 작업평면 자체를 선택해서 우클릭을 하시면 가시성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체크를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기에서 원하시는 평면, 도형들을 가시성을 체크, 해제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계하시는 게 훨씬 설계에 효율적인 도움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안 되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렇게 되면 컵의 기초적인 모형들은 다 그려진 게 되겠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컵의 가운데를 뚫어줘야 됩니다. 컵의 가운데를 뚫을 때 당연히 윗면에다 스케치를 해서 뚫어도 되겠죠? 윗면에 지금 벽의 두께가 5mm니까 10mm를 남기고 아까 100mm였으니까 빼서 지름이 90mm짜리 원을 그린 다음에
두께에서 또 5mm짜리 빼가지고 계산을 해서 돌출 컷으로 그릴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말고 저희는 좀 더 간단하게 쉘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쉘을 선택하고 면 제거해서 면을 윗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그 윗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간격이 5mm가 되게 해서 안에가 텅 비어집니다. 이거를 직접 돌출로 하시고 막 하는 것보다 이렇게 쉘을 써보시면 확실히 편하다는 걸 아시게 될 텐데요. 특히나 복잡한 도형 같은 경우는 돌출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돌출하고 안쪽에 또 내부로 들어가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 그걸 다시 또 돌출하고 스케치하고 하려면 정말 정신이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컴퓨터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하지만 쉘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정말 간단하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쉘을 하시고 뭐 필렛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목깎이를 통해서 좀 더 컵을 부드럽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이용해서 작업평면에다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든 다음에 아까 가르쳐드렸던 엠보싱을 통해서 컵에다가 곡면에 맞춰서 글자를 튀어나오게 하거나 혹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새기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쉘까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걸 참고하셔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형상 투영을 통해 새로운 작업 평면의 점을 투영을 시키고요. 투영된 점이 이 점이겠죠? 이 점을 기준으로 중심점 원을 지름이 20mm가 되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입 메뉴를 통해서 프로파일은 그려진 원, 그 다음에 경로 같은 경우는 이 아까 그렸던 손잡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수입이 되게 되고 필요 없는 작업 평면에 같은 경우는 가시성을 체크 해제하셔서 끄시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쉘을 통해서 밑면을 선택하면 밑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면들이 전부 여기 입력한 두께대로 남기고 비워지게 됩니다. 주의하실 게 여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쉘을 사용하게 되면 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도형들이 비워지게 됩니다. 즉 손잡이 안에도 5mm로 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컵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한 15분까지만 쉬도록 하죠. 네, 다시 시작할 텐데요. 혹시 뭐 이제 이런 교재 같은 거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조강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메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인벤터, 퓨전 혹은 솔리드웍스와 관련해서 기초 강좌부터 해서 심화 강좌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 강좌들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하시면서 좀 더 상위 레벨의 도형 객체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다루진 않지만 인벤터에는 정말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응력 해석 시뮬레이션이라든지 판금이라든지 정말 생각보다 엄청 많은 산업에서도 쓰일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강력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스로 학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의자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늦어진 만큼 여기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의자를 다 하지는 않고요. 우선은 이제 새로운 작업 평면에서 이제 새로 스케치를 여셔서 50mm짜리 원을 하나 생성을 해주세요. 지름이 50mm고 그 다음에 돌출은 10mm면 됩니다. 얘도 이제 XZ 플레인에다가 50mm, 지름이 50mm, 그 다음 돌출이 10mm 이 원기둥을 생성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돌출을 하신 다음에 아랫면에다가 원기둥의 아랫면에다가 스케치를 하는데요. 이제 중심으로부터 15mm 떨어진 지점에 이제 지름이 10mm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가운데 즉 큰 원기둥의 중심에서부터 15mm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축 적당한 위치에다가 원을 그냥 10mm짜리를 그리시고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원점을 기준으로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15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치수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다 해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이 치수를 맞추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 하셨나요 혹시? 이 정도 되셨으면 이제 마찬가지로 작업평면을 생성을 하는데요. 원이 그려져 있는 작업평면, 이 스케치면에서 50mm를 띄워서 새로운 작업평면을 형성을 합니다. 이때 작업평면은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간격 띄우기를 하시거나 혹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이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평면을 눌러서 그냥 드래그해서 띄우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평면을 띄우셔서 작업을 하셨으면 그 새로운 평면에 스케치를 해야겠죠? 그 작업평면에 스케치를 해서 이제 뭔가 봤을 때 이 끝점, 이제 원기둥의 끝으로 생각되는 지점에다가 뭐 좌표로 따지면 0,2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지점에다가 5mm, 지름이 5mm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사실 이건 편의상 저희가 이 원기둥에 맞춰서 그리면 이 점이 딱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편의상 25mm로 한 건데 그냥 아까 윗면에 그린 스케치의 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그냥.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을 그린 스케치면에서 평면 띄우기를 이용해서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옵션을 이용해서 50mm를 띄워주시고요. 그 새로 띄워서 만든 평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시작하는데 중심에서부터 25mm인 지점에다가 반지름이 2.5, 그러니까 지름이 5mm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새로운 도구인 로프트라는 걸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이제 스케치 마무리하고 나오셔서 로프트를 쓰시면 두 가지 스케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두 가지가 아니라 더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큰 원과 작은 원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이어줍니다. 로프트라는 기능 자체가 어떤 스케치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선택을 하시고 로프트를 써보시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변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적용을 하시면, 확인을 하시면 거기에 도형이 생깁니다. 이 뒤의 과정은 앞에서 하셨던 원형 패턴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제 원을 이용해서 축 옵션에서 원형 또는 타원형 모서리의 중심통과 축, 이 축 옵션은 여기 있습니다. 작업 피처의 평면 오른쪽에 축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축에서 원형 또는 타원형 모서리의 중심통과를 선택을 해주시고 원형은 이 원기둥 이미 그려놓은 원기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의 수직으로 중심축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축을 기준으로 원형 패턴으로 의자의 다리를 여러 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5mm짜리 원을 그린 상태에서 스케치를 나가시고요.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 로프트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두 스케치를 선택을 하시면, 두 원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미리 보기에서 이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든 다리 하나를 다리 5개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축 메뉴에서 원형 또는 타원형 모서리의 중심통과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를 통해 형성한 축을 바탕으로 원형 패턴으로 5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의자의 대부분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더 자기가 원하는 형상 혹은 엉덩이 받침의 모양, 다리의 모양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의자 도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원래는 저희가 더 준비한 의자에서 더 준비한 작업들이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슉슉 넘기면서 슬라이드로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의자 다리 5개까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냥 슬라이드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의자 다리를 만들고서 또 작업 평면을 생성한 다음에 스윕을 사용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컵 손잡이를 만들었지만 이번엔 깎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윕을 통해서 새로운 또 작업 평면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윗면에서 작업 평면을 5mm 띄워서 경로를 만들고 스윕할 도형을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로 스윕을 하면 이렇게 깎여요.
사집합을 이용해서 수입을 하면 깎이게 되고, 이를 통해 U자 모형의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 받침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든 상태에서 분할 도구를 이용해서 수입 곡면을 선택을 하면 말 그대로 얘네가 분할이 돼요. 그래서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수익 곡면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시성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성 체크를 해제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랑 위에 그 다음 각 모서리들을 필렛을 해주면 이렇게 예쁜 의자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도 이미 해봤고 필렛도 이미 해본, 목깎이도 이미 해본 도구들이기 때문에 네, 각자 해보시면 되고요. 의자 혹시 그러면 다 되셨나요? 의자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배운 도구가 스윕이랑 로프트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상 이걸 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준비한 거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프로펠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다른 사이트에 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만드실 때 로프트를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프트 말고 평면이나 혹은 이제 판금이나 이런 면을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궁금하시면 다른 방식으로 만드는 게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구글에 이제 뭐 인벤터 혹은 솔리드웍스, 프로펠러 혹은 뭐 팬 이렇게 치시면 만드는 과정을 올려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의 프로펠러를 만들어 보시고 그런 방법들과 비교해서 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로펠러는 우선 이렇게 형상을 그리고 도형을 회전시킨 다음에 작업 평면을 계속 띄워서 이렇게 네모를 그려요. 네모를 그린 다음에 얘네들 전부 로프트를 이용해서 이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축을 기준으로 원형 패턴을 만들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헤어드라이기인데요. 헤어드라이기도 마찬가지로 타원이나 원, 사각형 등을 이용해서 작업평면을 계속 만들면서 거기에 도형을 그려주게 됩니다. 계속 그려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걸 로프트를 이용해서 다 이어줍니다. 그렇게 형상을 잡을 거고요. 형상을 잡은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로프트를 이용해서 공률을 좀 바꿔줬죠. 이것도 수입인데요. 아까는 분명 경로 하나만에 대해서 수입이었지만 이번에는 경로 및 안내 레일에 대한 수입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 보이지만 이 경로를 따라서 원을 그린 다음에 경로를 따라서 하는데 안내 레일에 따라서 수입하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잡이 모양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단순히 그러니까 원기둥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원하시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입을 보시면 경로 및 안내 레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컵 손잡이에서 만들었던 거는 단순히 경로라고 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옵션을 바꾸시면 경로 및 안내 레일이 있고 X축 방향으로만 할 건지 X, Y축 양쪽으로 다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로 그 다음에 안내 레일은 하나 요거를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쉘을 이용해서 안쪽을 비워주고요. 뭐 목깎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예쁜 모습으로 깎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목깎이를 통해서 이 곡면도 좀 더 부드럽게, 이게 원래 직선이었을 텐데 직각으로 만나는 거였을 텐데 그걸 좀 더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헤어드라이기를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파트별로 재료를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그 다음은 3D 스케치인데요. 3D 스케치는 정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분명 지금까지 2D 스케치를 하고 이를 3D 도형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3D 공간상에서 스케치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어 스프링 같은 경우는 그릴 때 3D로 이런 식으로 그린 다음에 스윕을 통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금방 그리겠죠. 이제 그럴 때 3D 스케치 툴을 사용하는데요. 네, 메뉴에서 보시면 상단에 가장 오른쪽에 3D 스케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를 시작해서 선, 나선형 곡선, 호 이런 것들을 그리고 스케치를 마무리하면 되고요. 선은 3차원상에서 선을 그려주는 거고 호는 3차원상에서 호를 그려줍니다. 얘는 진짜 어떤 작업평면 하나에 국한됐다기보다 다양한 작업평면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3D 공간상이니까.
그 다음에 나선형 곡선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모기장 모양이라든지 스프링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Y는 이제 곡선이고요. 곡률을 조절할 수 있는 곡선이고, 방정식을 사용해서 뭐 함수 모양의 선을 그리고 싶으시다 하시면 방정식 곡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식이 나와 있으면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절곡부나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기능들이고요. 교차곡선. 교차곡선은 두 곡면이 교차했을 때 그 곡면 혹은 곡선을 따주는 기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윤곽곡선, 곡면의 투영, 뭐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거죠. 곡면에다가 어떤 도형을. 그래서 이 직육면체를 투영시켰더니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은 3D 설계 툴에서, 3D 스케치에서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는 도구들이고요. 이런 3D 설계 툴에 대해, 3D 스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이제 이것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더욱더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합니다. 이제 다음은 어셈블리인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셈블리는 이제 아까 맨 처음 화면에서 부품이 아닌 조립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에 어셈블리, 사람 혹은 휴머노이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어셈블리 파일들을 다 받으셨나요? 네, 아까 쉬는 시간에 다 나눠드렸고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립품을 선택을 하셔서요. 휴머노이드 어셈블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배치를 선택을 하셔서 이 배치 메뉴에서 몸통과 머리를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셨으면 이제 구속을 한대요. 여기서의 구속 조건은 어떤 뭐 면이라든지 선이라든지 그다음 원기둥 같은 구멍 같은 것들에 구속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게 구속을 해서 각각 도형들을 합쳐 일종의 구속을 시키는 거죠. 자, 구속을 누르시는데 구속에서 머리와 몸통을 구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선으로 구속을 할 수도 있고 뭐 각도로 구속을 할 수도 있고 접선으로 구속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이 네 번째 끼우기 이제 구속의 삽입 옵션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축과 구멍이 있을 때 껴서 이제 정확히 맞추는 데 사용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설계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를 마이너스 5.79mm라는 좀 숫자가 예쁘진 않지만 이런 숫자를 입력하셔서 첫 번째 솔루션으로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첫 번째 솔루션의 경우 보면 그림이 파란색 원기둥과 노란색 원기둥이 끝에만 맞닿아 있죠. 그럼 그 끝에를 기준으로 5.79mm만큼 안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강사님이 주석을 달으셨는데 이 5.79mm가 예쁜 숫자가 아닌 이유는 처음에 인치로 설계된 걸 기준으로 하셔서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예 안쪽으로 파란색 원기둥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가 적용이 되겠죠. 저희는 우선은 네 번째 거에 삽입해서 마이너스 5.79mm를 띄우고 첫 번째 솔루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몸통이랑 머리가 연결이 됐어요. 이제는 허리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해서 허리를 꺼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접합을 할 건데요. 다른 데서는 이제 메이트라고 부르죠. 영어에서는 메이트라고 부르는 접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합의 간격은 6mm로 설정을 하고요. 이제 허리 윗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부위랑 정렬할 수 있는 부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연결은 이제 허리에서 보시면 요 윗면의 가운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몸통의 안쪽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쪽 면, 그 다음 허리 윗면의 중심점과 안쪽 면이 서로 연결되도록 여기 1번과 2번이 요 1번, 이 1번은 요 허리의 윗면입니다. 이 허리의 윗면과 2번, 몸통의 안쪽 면 연결이 되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말 그대로 두 면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연결된 면이기 때문에 고정이 된 게 아닙니다. 딱 평면상에서 2차원적으로만 구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회전도 가능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도형이 그려져 있다고 해서 이 도형 안에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걸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좀 더 정렬을 해서 구속을 조금 더 확실하게 시켜줘야겠다 하시면 정렬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허리 파트에서 한 선분을 클릭하시고, 예를 들면 이 앞쪽 선분이 되겠죠? 이 선분과 몸통의 이 선분 클릭하시면 이 두 선분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이 된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정렬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구속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구속을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접합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잡한 도형들, 복잡한 모형들은 보다 간단한 여러 가지 도형으로 만들고 이제 이 어셈블리에서 접합이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확인하기가 쉽겠죠. 미리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정렬 같은 경우는요, 원래 접합이 연결이 돼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2D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방향이 자유자재로 정렬이 돼 있는데, 그걸 이 정렬이란 기능을 통해서 첫 번째 정렬은 허리에 이제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허리에 이 선분을 선택하시고, 두 번째 이제 선택할 대상을 몸통의 아랫면을 안쪽에 이제 안쪽 면이겠죠? 안쪽 밑에 쪽 면을 선택을 하시면 두 개가 일렬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맞춰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다음에는 이제 다리를 끼워 보겠습니다. 다리를 마찬가지로 배치해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한쪽을 불러오시든 양쪽을 불러오시든 상관없습니다만 우선은 한쪽을 불러올게요. 한쪽을 불러와서 이번에 또다시 구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삽입 구속 조건이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4mm만큼 간격을 띄워서 솔루션 1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제 허리 부분과 다리 부분에 있는 축을 각각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선택 메뉴에서는. 네, 여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3mm라는 것만 유의해 주시고 삽입 조건 마이너스 3mm 이것만 유의해 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머리랑 몸통을 구속할 때는 축을 사용할 때는 보통 삽입 구속 조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에서 삽입 구속 조건, 그 다음에 저희는 간격 띄우기 마이너스 579mm인데요. 이 마이너스 579mm를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대체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솔루션을 보시면 파란색 원기둥과 노란색 원기둥이 끝에 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즉 끝면 혹은 끝 모서리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서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79mm만큼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혹은 반대로 솔루션 2를 두 번째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맞닿게 되고요. 자동으로. 그 상태에서 간격 띄우기 하시면 그 모서리를 기준으로 몇 mm만큼 띄워질까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배치하시고요. 간격을 이번엔 6mm로 하시는데 구속이 아니라 이번엔 접합이에요. 메이트시고 접합에서 간격을 6mm로 하고 연결을 허리 윗부분 면을 1번 면, 그 다음 두 번째 선택 연결할 면은 이제 몸통의 안쪽 부분에서 이제 평행한 면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연결이 됩니다, 둘이. 그 다음 이걸 각도가 다양하게 틀어지기 때문에 이제 정렬해서 첫 번째 이제 허리 쪽하고 몸통 쪽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하면서 약간 용어의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말을 했는데요. 그냥 이 기능 도구는 접합으로 알아두시고, 사실 메이트 같은 경우는 구속의 도구에서 메이트가 또 따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그냥 접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접합과 구속 각각 다른 도구. 네? 반대쪽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할 건데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냥 또 불러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까지 하셨으면 이제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에서 대칭을 하려고 합니다. 네, 대칭을 해서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럼 마찬가지로 뭔가 대칭축이 될 대칭 면이 필요하니까 평면에서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을 고릅니다. 그래서 이걸 고르면 허리 중심 부분에 이제 작업 평면을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리 한쪽까지 이제 구속을 해보신 분들은, 접합 그 다음에 구속을 해보신 분들은 다리를 선택하고 막 움직여 보시면 다리가 축에 걸려있는 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다리 한쪽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제 다리를 아직 구속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삽입 조건으로 구속을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3mm, 간격 띄우기의 간격은 마이너스 3mm로 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이제 허리 쪽 축하고, 그 다음 다리의 축을 선택을 하면 되겠죠. 축 구멍하고 허리의 축하고, 솔루션 1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띄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대칭을 할 거기 때문에 작업 평면을 생성해 줍니다. 평면에서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을 선택을 하고요. 허리의 중심에 작업 평면 생성해야 하므로 아랫부분 오른쪽 면, 그 다음 왼쪽 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중간 평면이 생성이 됩니다. 작업 평면까지 만드신 분들은 이제 미러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러를 통해서 다리를 복제하시면 되죠. 미러 평면은 방금 만든 그 평면을 사용하고요. 그러면 그대로 미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면 평면에서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중심에 이제 작업 평면을 선택해서 대칭 미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허리 아래쪽에 오른쪽 면과 왼쪽 면 선택을 하셔서 작업 평면을 가운데에 하나를 생성해 줍니다. 그 생성한 작업 평면을 바탕으로 이제 미러를 선택해서 이쪽에 패턴 아래에 미러가 있죠? 미러를 활용해서 구성 요소는 다리를 선택을 하시고 미러 평면은 방금 생성한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미러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다리를 하겠다라고 나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팔과 손이 남았습니다. 팔과 손을 마찬가지로 배치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팔인데 팔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다리 안 하신 분들도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팔과 손을 배치할 건데요. 접합이 아니라 이제 구속에서 들어가셔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팔과 손 둘 다 배치를 하시고 이제 팔과 손을 끼울 건데요. 이왕이면 손이 예쁜 각도로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손의 옆면 혹은 윗면이라고 볼 수 있죠. 요 면과 팔을 잘 보시면 여기에 평면인 부분이 있어요. 국면이 아니라.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모습이 뜰 텐데요. 이 두 면을 선택해서 90도를 맞춰서 각도를 90도로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사항이긴 한데 이런 명령창들을 통해서 작업을 할 때 적용을 하시면 적용을 하고 또 다른데 또 적용하고 또 다른데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보통은 그 작업만 하고 끝나게 됩니다. 팔이랑 손을 서로 90도가 되게 해서 하면 이제 이 C자 모양 손이랑 팔이랑 약간 90도가 되게 나중에 이제 구속 조건을 통해서 삽입 구속 조건으로 넣으면 그렇게 딱 들어가겠죠? 만약에 이거를 안 한 상태로 넣으면 손이 팔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구속된 상태로도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게 되겠죠? 네, 90도는 이 아랫면 혹은 윗면, 이 C자 모양의 평평한 면과 팔에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습니다. 곡면이 아니라 평면이 있어서 이 면을 선택하셔서 두 번째 각도 조건으로 90도를 입력하시고 적용 혹은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요, 팔은 아직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팔을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일단 손이랑 팔이랑 서로 특정 각도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삽입 구속 조건으로 구속을 시킨 다음에 완성된 팔, 손 이제 혼합체를 몸통에 붙일 겁니다. 자, 만약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90도 설정이 됐으니까 팔에다가 이제 손이 이렇게 딱 C자 모양 손이 90도로 들어갔겠죠? 팔을 끼웠을 때 얘가 윗면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이 C 모양이 위에를 향하고 있겠죠? 앞에를. 그런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안쪽
팔의 안쪽 면과 안쪽의 이 원 모서리와 그 다음에 손의 끝에 그 원형 모서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삽입 조건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는 딱히 0mm로 하셔서 딱히 별다른 수치를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 이 삽입 구속 조건은 많이 다뤄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최소한 두세 번은 해보셨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구속으로 넘어가서요. 이번 첫 번째, 메이트라는 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접하웨이랑은 다른 개념이고요. 팔의 옆면과 몸통을 이제 메이트라는 걸 통해서 면 대 면으로 구속을 시킬 겁니다. 우선은 이 옆면, 몸통의 옆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팔에도 똑같이 아까 90도를 할 때처럼 이런 얇은 면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면 두 개를 서로 메이트를 통해서 구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두 면이 이제 메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평면 상태에서 팔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회전하고 막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이제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몸의 팔 뚫린 부분, 반구 모양의 부분이 있죠? 그 부분과 팔에서 튀어나온 반구형 모양의 부분, 반구체 서로 두 개를 세 번째 접선 조건으로, 구면 접선 조건으로 구속을 시킵니다.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번엔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솔루션 외부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둘이 딱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반구체가 두 개가 구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팔과 몸통이 한쪽 면씩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그 면에 붙어서 돌아가게 되죠. 이 구체를 중심축으로 해서 돌아가는 진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과정을 반복하면요. 이제 손과 팔의 옆면을 90도가 되도록 구속 조건에서 각도 조건을 사용해서 90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팔과 팔의 끝부분 원 모서리와 그 다음에 손의 끝부분 원 모서리 안쪽과 바깥쪽을 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삽입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구속 조건에서 메이트, 첫 번째 구속 조건 메이트를 활용해서 팔의 한쪽 면과 몸통의 한쪽 면을 서로 구속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통에 뚫려있는 반구체 모양의 구멍과 팔에 튀어나와 있는, 돌출되어 있는 반구체 모형을 세 번째 접선 조건을 활용해서 두 도형끼리 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구속 조건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 팔처럼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현재 이런 모습으로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작업평면을 활용해서 배칭을 하면 나머지 한쪽 팔도 생기겠죠. 똑같은 미러 작업, 작업평면을 이용해서 미러 작업을 하면 다음과 같이 반대쪽 팔도 반대쪽 손도 둘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미러에서 구성 조건, 그다음 미러 평면 활용하셔서 미러를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아까 이 앞에 과정에서 면 길이는 붙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구속 조건에서 이번엔 세 번째 접선 구속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이 안쪽 면과 바깥쪽에 구체, 반구로 생긴 얘네들을 서로 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얘만 적용할 경우에는 반구체끼리 접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전에 평면으로 한번 디멘션을 하나를 줄여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얘가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네, 이 뒤의 과정은 발의를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일단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러를 다 하신 분들은 작업평면이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작업평면 선택하셔서 가시성 체크 해제를 하시면 가시성 체크 해제돼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원래 이렇게 작업평면이 있었는데 작업평면이 사라지게 되죠. 네, 여기까지가 우선 오늘 준비한 강의고요. 지금 혹시 팔이나 이런 거에서 다 못하신 분들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다 끝내신 분들은 설문지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 QR코드 이용해서 설문지, 이제 오늘 교육이업 세미나가 어땠는지에 대한 설문지거든요. 그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